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통장에 하룻밤 사이에 40억 원이 입금된다면 가장 먼저 누가 연락 올 것 같으세요? 친구? 지인?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하보다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나눠야지. 혼자만 가지면 안 되지. 얼마 줄 건데? 저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4세 평범한 가장이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겪은 1년 반간의 기록입니다. 돈이 드러낸 인간의 민낯,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 협박, 사기, 폭력, 그리고 배신. 그 끝에 남은 것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평범했던 일상. 제 이름은 김태준 44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과장이고요.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입니다.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빚은 주택담보대출 1억 5천. 매달 적금 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빠져나가면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가족 모임에 가면 저는 늘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형은 대기업 임원이고 남동생은 사업가입니다. 처남은 의사고요. 그들 사이에서 저는 늘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정도였죠. 명절 때 계산할 때도 제가 하고 부모님 용돈도 형제들 중에 제일 적게 드리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챙기고. 그게 제 위치였고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저는 로또를 일주일에 한 번씩 5천원어치만 샀습니다. 큰 기대 없이 그냥 작은 희망 하나 사는 기분으로요. 그런데 2023년 11월 어느 토요일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챕터 2 운명의 날. 토요일 밤 9시.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먹으면서 습관처럼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6개. 6개가 다 맞았습니다. 1등. 당첨금 43억 2천만 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여보,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줄 알고 놀라며 달려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아내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짜인지 믿기지 않아서요. 다음날 아침 로또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정식 당첨. 세금 떼고 실수령액 약 30억. 아내는 울었고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그리고 저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저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말이죠. 가족 단톡방에 말해버린 겁니다. 챕터 3 균열의 시작. 형제들 큰일 났어요. 로또 1등 당첨됐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지 3초 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야, 진짜야. 장난 아니지? 응, 진짜야. 30억 정도 받게 됐어. 오, 대박이네. 축하한다. 그리고 짧은 침묵 후 그런데 말이야.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아직. 지금 할 거야. 그래, 빨리 말씀드려. 그리고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전화를 끊자마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진짜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그래, 믿기지가 않네. 형, 나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진짜 힘든데? 형이 좀 도와줄 수 있지? 벌써 시작됐습니다. 아직 돈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남한테도 전화가 왔고 장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축하 뒤에는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받은 전화만 27통. 카톡 메시지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챕터 4 사건 마이너스 각서 요구. 부모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축하 같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말이다. 역시나였습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야. 형제들끼리 싸움 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형한테도 줄 거고 동생한테도 줄 거 아니냐? 그걸 지금 각서로 남겨두자는 거지. 각서요.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형제들끼리 나중에 싸우지 말라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첨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언장 같은 걸 쓰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도 아직 계획이. 계획은 무슨? 형제들 챙겨줘야지. 넌 혼자 다 쓸 거냐?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태준아, 형은 그래도 살만하니까 5억 정도, 동생은 사업 자금으로 7억 정도 주고 우리한테는 집 한 채 사줘라. 그럼 딱 맞아.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벌써 다 나눠버린 겁니다. 어머니, 제 돈인데요. 그 말을 한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돈. 내가 혼자 큰 줄 아냐? 우리가 널 키웠지.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무슨. 각서 쓰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생겨도 나 몰라. 부모님은 그날 각서 용지를 두고 가셨습니다. 빈칸에 제가 형제들한테 줄 금액을 적고 서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는 끝났습니다. 챕터 5 사건 마이너스 동생의 투자 사기. 일주일 후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 나 진짜 큰 기회 잡았어. 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거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10배는 남는다니까? 형, 나만 믿어봐. 무슨 사업인데?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이야. 동남아 쪽에 리조트 짓는 건데 지금 투자자 모집 중이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아직 계획 안 세웠어. 형, 이거 진짜 기회야. 나 진짜 이번엔 성공할 수 있어. 동생은 과거에 2번의 사업 실패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과 형이 빚을 갚아줬죠. 동생아, 좀 더 생각해보고. 형이 지금 30억 있잖아. 3억만 투자해줘. 결국 저는 졌습니다.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동생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없고, 알고 보니 다단계 투자 사기였습니다. 동생도 당한 거였지만 제가 준 3억도 날아갔습니다. 2달 후에야 동생이 나타났는데 사과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이 투자금으로 준 거잖아. 투자는 원래 리스크 있는 거고. 뭐? 형수가 그러는데 형이 나 도와주겠다고 준 거 아니래? 그냥 원금 손실 감수하고 투자한 거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와준 돈은 언제나 받아야 할 당연한 돈으로 바뀐다는 걸요. 챕터 6 사건 마이너스 형의 배신과 명예 도용. 3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처리 중인데요.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네? 대출요?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럼 이거. 고객님 명의로 2억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 혹시 형이? 그거. 미안. 급하게 필요해서 4명에 좀 빌렸어. 뭐라고요? 너 신용 좋잖아. 나는 지금 신용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좀 받으려고. 형, 그건 명예 도용이에요. 명의 도용이 무슨. 우린 형제인데 내가 갚을 거야. 형, 당장 취소하세요. 야, 김태준. 너 지금 30억 있잖아. 2억이 뭐냐고. 결국 대출은 취소시켰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형이 제 명의로 뭘 더 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신용정보 조회를 해보니 제 명의로 신용카드 3개가 발급돼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 없는 카드들이었습니다. 형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 카드는 뭐예요? 아, 그것도 들켰네. 미안,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형, 이거 범죄예요. 범죄? 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범죄래. 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보니 총 800만 원.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챕터 7 사건 마이너스 처남의 협박과 스토킹. 처남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처음엔 점잖게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도 병원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요.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자 받고? 아니죠, 형님. 그냥 좀 도와주시는 거죠. 우린 가족인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생 일로 이미 3억을 날렸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처남의 전화가 밤마다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신 목소리로. 형님 40억 있는데 1억이 뭐예요? 처남 지금 취했어. 내일 얘기하자.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형님은 진짜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화를 끊어도 다시 걸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저 요즘 힘들어서 술 마시다 보면 말이 많아져요. 혹시 제가 실수로 형님 이야기를 지인들한테 하면 형님 이미지 안 좋아질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처남이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처남 여기서 왜? 형님 회사 동료들한테 인사 좀 하려고요.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려는 거죠. 그날 이후 처남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차를 따라오기도 했고요. 아내 직장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처남이 내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무서워. 저는 처남을 만났습니다. 그만해. 제발. 형님이 1억만 주시면 그만하죠. 결국 저는 처남한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번에 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요. 끝이 없었습니다. 챕터 8사건 마이너스 조카의 등장과 새로운 요구. 6월이 되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형의 아들 제 조카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대학생이었는데 느닷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삼촌, 제가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민수야, 너 대학생이잖아. 요즘은 대학생도 창업해요. 제 친구가 개발한 앱이 있는데 투자만 받으면 대박 날 거예요. 민수야, 그건. 삼촌, 제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할게요. 삼촌이랑 저랑만 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제 아들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가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민수 형이 그러는데 아빠가 엄청 큰 돈 받았다며?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집에 살아? 준호야, 그건 애들이 다 알아. 아빠가 로또 당첨됐다고. 근데 왜 우리한테는 비밀로 했어? 제 아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준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40억 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준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준호와 딸 지은이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큰 돈을 받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돈은 너희 교육비랑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거야. 절대 밖에 얘기하면 안 돼.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민수 형은 알아? 그건 삼촌이 얘기했나 봐. 아빠는 가족들한테 돈 안 줘? 준호야,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래. 아빠가 가족들 돈 안 주고 혼자 다 가셨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아이들마저 저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챕터 9사건 마이너스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압박. 그해 여름 휴가철. 형이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휴가 가자. 펜션 예약했어. 형, 나는 따로 계획이. 야, 가족끼리 얼굴 보고 지내야지. 너 요즘 너무 피하잖아. 결국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펜션에 갔습니다. 거기엔 부모님, 형 가족, 동생 가족, 처남 가족 모두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바비큐 파티를 하던 중 형이 말했습니다. 자, 다들 잠깐 모여봐. 가족회의 좀 하자.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큰돈 생긴 건 정말 축하할 일이야. 근데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정리해야지. 무슨 얘기야, 형? 부모님 집 문제, 노후 문제, 동생 사업 재기 문제, 조카들 교육비 문제, 이런 거 다 같이 의논하자는 거지.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진아, 우리 집 너무 낡았잖아. 새 아파트 하나 사주면 안 되겠니? 3억이면 될 거야.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동생도 다 힘들잖아.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지. 형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애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삼촌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억 정도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 찾았어. 5억만 더 투자해줘. 이번엔 진짜야. 처남은 가만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한마디 했습니다. 사위, 우리 집도 좀 고쳐야 하는데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합시다. 이건 제 돈이에요. 제가 알아서 쓸게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우리가 널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돈 좀 생겼다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냐? 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 이러면 안 돼. 가족이 뭔데?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은 변했어. 돈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펜션을 나와 차에서 잤습니다. 챕터 14건 마이너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밤 9월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형과 동생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이. 문 열어, 태준아. 얘기 좀 하자. 내일 전화 드릴게요. 문 열어. 지금 당장.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태준. 문 열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 우린 오늘 안 가. 아내와 아이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고 준호는 방에 숨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내가 정말 사람이냐? 가족한테 경찰을 불러.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 사이 형이 소리쳤습니다. 야, 부모님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알아. 내가 조금만 나눠주면 될 일을. 동생도 외쳤습니다. 형,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형이 좀만 도와주면 되잖아. 1시간 동안 그들은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고 누군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하는 건데 왜 경찰을 불렀냐고. 경찰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고소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돌아가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형이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나와. 오늘 끝장을 보자. 그리고 정말로 현관문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저는 112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이 침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다시 왔고 이번엔 형과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서 가족 전체가 모텔로 갔습니다. 챕터 11 사건 마이너스 소문과 직장해고 위기.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회사에 익명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태준 과장이 로또 당첨으로 4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 회사에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로또 당첨되고 부모 버린 불효자. 돈에 미쳐서 형제들 다 끄는 인간. 가족 재산 독차지하고 연락 끊은 사람. 제 실명과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로또 당첨됐다면서요? 부럽네요. 근데 왜 아직도 회사 다니세요?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가족들한테 돈도 안 준대. 진짜 독종이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요즘 회사에서 소문이 안 좋아. 업무에 지장 있으니까 좀 쉬는 게 어때?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지. 근데 분위기가
알지? 회사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저는 결국 한 달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제 집 앞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이 집에 불효자가 삽니다. 40억 받고 부모님 버린 김태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래. 안 빌려주면 나쁜 놈이래. 지은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보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저는 그날 무너졌습니다. 챕터 12 사건 마이너스 동생의 소송과 가짜 채권자들. 10월 동생한테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이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지원을 끊어서 손해를 봤으니 10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진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송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돈이 들겠죠? 소송 준비하는 동안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집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태준 씨 맞습니까? 저희가 돈 빌려준 게 있는데요. 네? 저 당신 모르는데요. 아니, 김태준 씨 동생분이 당신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요. 5천만 원. 알고 보니 동생이 제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겁니다. 제가 빌린 게 아닌데요. 그래도 동생분이 형님 이름 대고 빌렸다니까요. 책임지셔야죠.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명이 찾아왔습니다. 총 금액 1억 2천. 저는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 미안해. 나도 살려고 그랬어. 형 이름 대면 사람들이 믿더라고. 내가 왜 내 빚을 갚아야 해? 형이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이 형 집에 계속 찾아갈 텐데. 또 다른 협박이었습니다. 챕터 13 사건 마이너스 어머니의 입원과 감정 착취. 11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셨어. 내가 스트레스 줘서 그래.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형과 동생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도 안 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입니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형이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이게 다 내 탓이야. 어머니가 내 때문에 매일 우시는 거 알아. 형 나는 닥쳐. 이제라도 정신 차려.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 탓이야. 그리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 병원비라도 내야 하지 않겠어.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병원비는 내가 낼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 집도 사드리고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드려야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마저 돈을 뜯어내는 수단이 된 겁니다. 저는 병원비는 냈지만 더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정말 사람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요. 챕터 14 파국과 선택. 12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복직을 미뤘고 집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왔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는 법으로 자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선을 긋는 것. 둘째, 더 이상 가져갈 게 없게 만드는 것. 저는 둘 다 선택했습니다. 먼저 남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형한테 준 돈, 동생한테 준 돈, 처남한테 준 돈. 벌써 10억이 넘게 나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5억 마이너스 신탁 설정.
가족들이 손댈 수 없게 법적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노후 자금 10억 마이너스 연금보험 전환. 이것도 중도해지 불가능한 상품으로. 주거 안정자금 5억 마이너스 부동산 매입 후 아내 명의. 제 명의가 아닌 아내 명의로. 나머지 5억 마이너스 사회복지단체 기부 및 장학재단 설립.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서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비상금. 더 이상 가족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챕터 15 최후의 단절 6,500만 7천. 1월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주소 변경, 번호 변경, 회사 이직. 아이들도 전학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셨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제들한테는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은 돈은 없습니다. 모두 묶어놨습니다. 처남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2월 저희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챕터 16 그 후 보복 7천만 7,500.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월 형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 김태준, 나와.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 다 숨긴 거 알아. 신탁이고 뭐고 다 풀 수 있어. 변호사 알아봤어. 그리고 형은 제 차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했습니다. 불효자, 배은망덕.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형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형은 제게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게 됐습니다. 4월 동생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동생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처남은 끝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모두 증거로 모았습니다. 결국 처남도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챕터 17 새로운 시작. 6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로또 당첨자라는 걸 모릅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웃습니다. 지은이도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아요. 가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곧 떠올립니다. 문을 두들기던 그날 밤을, 협박하던 전화들을, 눈물로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던 얼굴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봐?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아빠가 너희를 지키려면 그래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옳은 것 같아. 아빠가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챕터 18 마지막 만남. 9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어머니 좀 볼 수 있을까? 병원인데.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암이래. 췌장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너 보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어머니. 형이랑 동생이 매일 엄마 귀에 대고 그랬어. 태준이가 혼자 다 가졌다고.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 그날 저는 어머니와 오랜 시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형과 동생은 달랐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어머니 병원비 내가 낼 거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19 진짜 결말. 어머니는 한 달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과 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예, 아버지. 어머니 유언이 있다. 유언이요? 내가 옳았대. 엄마가 마지막에 그러시더라.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태준아, 엄마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엄마가 틀렸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 내가 내 가족을 지킨 건 옳은 일이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동생과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처남은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더 이상 연락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가끔 전화합니다.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요. 로또 당첨금 30억 중에 제 손에 남은 건 5억도 안 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안전하게 묶여 있고 노후는 준비돼 있고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단톡방에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엔딩 메시지. 여러분,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제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큰돈 앞에서 욕심을 이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에 큰 행운이 찾아온다면 제발 조용히 지키세요. 가족이라도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30억 중 25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행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